뭐? 도깨비? 2층 꼭대기에 시멘트를 갖다 주고 내려온 맹꽁이 유서방은 등에 메었던 통을 내려놓기도 전에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내가 있었더라면 그까짓 걸 그저. 벤또를 박박 긁던 덜렁이 최서방은 이렇게 뽐냈다. 그러나 가장 침착하게 담배를 푹푹 피우던 대머리 박서방만은 그다지 신통치 않은 듯이 그래 그것한테 그렇게 혼이 났단 말인가? 따는 왕눈이 따위니까 하면서 밉지 않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김서방과 나를 등분으로 건너다 보았다. 그리고 도깨비 도깨비 해도 나같이 밤마다야 보겠나 하고 빨던 담배를 툭툭 털더니 이야기를 꺼냈다. 바로 우리 집 옆에 빈집이 하나 있네. 지금 있는 행랑에 든 지가 몇 달 안 되어 모르긴 모르겠으나 어떻게 된 놈의 집이 원 사람이 들었던 집인지 안 들었던 집인지 벽은 다 떨어지고 문짝 하나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빈집에 말일세. 여기서 박서방은 소리를 한층 높였다. 저녁을 먹고 이제 골목쟁이를 거닐지 않겠나? 그러면 그때일세. 벼랑간 고요하던 빈집에 불이 하나씩 둘씩 꺼졌다 켜졌다 하겠지. 그것이 진서방 말 맞다나 무엇을 찾는 듯이 슬슬 기다가 꺼지고 꺼졌단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불이 차차 늘어가겠지. 그리곤 무언지 지껄지껄하는 소리가 나자 한쪽에서는 돈을 세는지 은방망이로 장난을 하는지 절걱절걱 하다간 또 무엇을 먹는지 쭉쭉 하는 소리까지 들리대. 그나 그뿐인가? 어떤 날은 저희끼리 싸움을 하는지 씨름을 하는지 우당탕 하면서 욕지거리 웃음소리 참 야단이지. 그러다가도 밤중만 되면 고요해지지만 그때면 또 별 괴게 망측한 소리가 다 들려오대. 박서방은 여기서 말을 문득 끊더니 어때? 재미들 있나? 하고 좌중을 둘러보면서 싱글싱글 웃었다. 정말유 그게? 웅크리고 앉았던 덜렁이 최서방은 겨우 숨을 크게 쉬면서 눈을 까불까불 하였다. 그럼 정말 아니고 내가 그래 자네들을 데리고 실없는 소리를 하겠나? 하면서 박서방은 말을 이었다. 하나 너무 속지들은 말게. 그런 도깨비는 비단 그 빈집에나 진서방들 혼난 데만 있는 것이 아닐세. 위선 밤에 동관이나 혹은 종묘께만 가보게 시글시글 할 테니. 나의 도깨비 이야기를 하여 의심을 풀려던 나는 박서방의 도깨비 이야기로 하여 그 의심을 더 한층 높였을 따름이었다. 더구나 뼈 있는 그의 말과 뜻 있는 듯한 그의 웃음은 더 한층 알지 못할 수수께끼였다. 그럼 대체 그 도깨비가 무엇이란 말이오? 내가 이 자리에서 길다랗게 말할 것 없이 자네가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가서 찬찬히 살펴보게. 그러면 모든 것이 얼음장같이 할 때에 박서방의 곁에 시커먼 것이 나타났다. 무슨 얘기했어? 일본인 감독의 일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고하는 듯한 소리였다. 어서 어서 일이 해야지. 모두들 툭툭 털고 일어났다. 나도 하는 수 없이 박서방에게 더 캐묻지도 못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나 맡은 일터로 갔다. 그날 저녁이다. 결국 나는 또 한 번 거기에 가보기로 작정하였다. 물론 김서방은 뺑소니를 치고 나 혼자다. 뻔히 도깨비가 있는 줄 알면서도 또 가기는 사실 속이 캥겼다. 하나 또 모든 의심을 풀어버리고 그 진상을 알려 하는 나의 욕망은 그보다 크면 컸지 적지는 않았다.
나는 장차 닥쳐올 모험에 가슴을 벌떡이면서 발에다 용기를 주었다. 그까짓 거 여차직하면 이걸로 하고 손에 든 몽둥이. 나는 만일의 경우를 염려하여 이 몽둥이 하나를 준비하였던 것이다. 몽둥이를 번쩍 들 때에 나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미소를 금할 수 없었다. 도깨비를 정복하러 가는 유령 장군 같이도 생각되어서 사실 한다 하는 불량배 놈들이면 몰라도 무엇을 못 먹겠다고 하필 가난뱅이 노숙자들을 못살게 굴고 위협과 불안을 주는 유령을 정복하여 버리는 것은 사실 뜻있고도 용맹스런 사업일 것이다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어떻든 장차 닥쳐올 모험에 가슴을 벌떡이면서 발에다 용기를 주었다. 어두워가는 황혼 속에 음침한 동묘는 여전히 우중충하였다. 좀 이르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있는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섰다. 중문을 들어서 정전 앞으로 몇 발짝 걸어갔을 때이다.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 옆 바로 그 자리에 헙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의 나는 아니었다. 원 요런 놈의 도깨비가 몽둥이를 번쩍 들고 사실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갔다. 하나, 나의 손에서는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새끼로 변하여 버렸던 것이다. 원 이런 놈의 틀림없던 도깨비가 순식간에 두 모자의 거지로 변하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한 나는 또다시 몽둥이를 번쩍 들었다. 요게 정말 도깨비 장난이란 거야. 하나 도깨비란 소리에 영문을 모르는 두 모자는 손을 모으고 싹싹 빌었다. 아이고, 왜 이럽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가라면 그저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히 못 들어올 땐 줄은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눈물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네는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어린애는 울면서 그를 붙들었다.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는 너무도 경솔한 나의 행동을 꾸짖고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요. 앉아 계시오. 나는 고지기도 아무것도 아니니. 네? 모자는 안심한 듯한 동시에 감사에 넘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여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소? 무엇가 무언지 분간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물었다. 네? 나오다니요.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모자밖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네는 어사무사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럼 대체 그 불은...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주위로 눈을 휘둘렀다. 무슨 일이나 생겼습니까? 정말 저희들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아휴, 밤중은 돼서 다리가 하도 아프길래 약을 바르려고 찾으니 생전 있어야지요. 그래, 그것을 찾느라고 성냥 한 갑을 다 그어 내버린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떡 걷었다.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훌떡 거든 한편 다리. 그야말로 눈으로는 차마 보지 못할 것이었다.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뭇개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아휴,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여인네는 울음에 느끼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예요? 네,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에. 나는 문득 어슴푸레한 나의 기억의 한 귀퉁이를 번개같이 되풀이하였다. 달포 전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도 나는 이유 없이가 아니라 바로 말하면 바람 쏘이러 밤 장안을 헤매고 있었다. 장안의 여름밤은 아름다웠다. 낮 동안에 이글이글 타는 해에 익은 몸뚱어리에 여름밤은 둘없이 고마운 선물이었다. 여름의 장안 백성들에게는 욱신욱신한 거리를 고무풍선같이 떠다니는 파라솔이 있고 땀을 들여주는 선풍기가 있고 타는 목을 식혀주는 맥주 거품이 있고 은접시에 담긴 아이스크림이 있다. 그리고 또 산 차고 물 맑은 피서지 삼방이 있고 서광사가 있고 인천이 있고 원산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꿈에도 못 보는 나에게는 머루알빛 같은 밤하늘만 쳐다보아도 차디찬 얼음 냄새가 흘러오는 듯하였다. 이것만 하더라도 밤 장안을 헤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거리 위에 낫거미 새끼같이 흩어진 계집의 얼굴은 세려분 냄새만 맡을 수 있는 것만 하여도 사실 밤 장안을 헤매는 값은 훌륭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장안의 여름밤을 아름다운 꿈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거기에는 생활에 무거운 짐이 있다. 잔치집 마당같이 들볶아치는 야시에는 하루면 24시간에 지긋지긋한 그림이 벌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낮과 다름없이 역시 부르짖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땀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튼지 간에 가슴을 씻어주는 시원한 맛은 싫은 것은 아니었다. 여름밤은 아름다웠다. 그런 고로 나는 공원 앞 큰 행길 옆에 사람이 파도를 일으키면서 요란히 수물거리는 것은 구태여 볼 것 없이 술김에 얼근한 주객이나 그렇지 않으면 야시의 음악가 깽깽이 타는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여름밤이니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무심코 그곳을 지나려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물거리는 품이 주정꾼이나 혹은 깽깽이꾼의 경우와는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자 노자 젊어 노자 먹고 마시고 만판 노자 하는 주객의 노래는 안 들렸다. 그렇다고 밤사람을 취하게 하는 아름다운 깽깽이 노래도 들려오지는 않았다. 그러면 대체 나의 발길은 부지중에 그리로 향하였다. 뭐? 겨우 요술꾼 약장수야.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길을 돌이키려 할 때이다. 사람들의 수물거리는 틈으로 나는 무서운 것을 보았다.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를 보았다. 바퀴 밑에는 선혈이 임리하고 그 옆에는 거지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자동차 안에는 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그득하였다. 이 오라질 년놈들, 자동차를 타니 신이 나서 사람까지 치니? 원 끔찍도 해라. 이런 말마디를 주우면서 나는 어느 결에 그 자리를 밀려져 나왔었다. 그래, 당신이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끝을 문득 돌려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답니다. 달포 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인지 무엔지를 끌고 가니 생전 저 어린 것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있어야지요. 그래, 한 달도 채 못 돼 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베길 수가 있어야지요. 다리만 성하면야 그래도 돌아댕기면서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여인네는 차마 더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에 느꼈다.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 그 운명이지 무슨 더 행복스런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요. 나의 눈에는 어느 결엔지 눈물이 그득히 고였었다. 동정은 5월감에 반쪽 잃는지 안 잃는지는 모른다. 하나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의 돈을 모두 움켜서 뚝 떨어지는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었다. 이야기는 이만이다. 독자여, 이만하면 유령의 정체를 똑똑히 알았겠지. 사실 나도 이제는 동대문이나 동관이나 종묘나 또 박서방 말한 빈집터에 더 가볼 것도 없이 박서방의 뼈 있는 말과 뜻 있는 웃음을 명백히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는 모두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애매한 친구들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어리석게 군 나를 실컷 웃어도 보고 뉘우쳐 보기도 하였다. 독자여, 뭐? 그래도 유령이라고? 그래, 그럼 유령이라고 해두자. 그렇게 말하면 사실 유령일 것이다. 살기는 살았어도 기실 죽어있는 셈이니. 어떻든 유령이라고 해두고 독자여 생각하여 보아라. 이 서울 안에 그런 유령이 얼마나 많이 늘어가는가를. 늘어간다고 하면 말이다. 또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어슴푸레한 처녀, 몇 리를 걸어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무인지경인 산골짝 비탈길, 여우의 밥이 다 되어버린 해골덩이가 똘똘 구르는 무덤역, 혹은 비가 축축이 뿌리는 버덩에 다 쓰러져가는 물레방앗간, 또 혹은 몇백 년이나 묵은 듯한 우중충한 늪가. 거기에 흔히 나타나는 유령이 적어도 문명의 도시인 서울에 오히려 꺼림없이 나타나고, 또 서울이 나날이 커가고 번창하여 가면 갈수록 유령도 거기에 정비례하여 점점 늘어가니 이게 무슨 뼈저린 현상이냐. 그리고 그 얼마나 비논리적, 마술적, 알지 못할 사실이냐. 맹랑하고도 기막힌 일이다. 두말할 것 없이 이런 비논리적 유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령을 늘어가지 못하게 하고, 아니 근본적으로 생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현명한 독자여, 무엇을 주저하는가? 이 중하고도 큰 문제는 독자의 자각과 지혜와 힘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